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어서오세요. 시사경제 채널 페페TV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서, 그것도 시베리아 바다나 남극 오지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되는 상상 혹시 해보셨나요? 배는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지, 날씨는 춥지, 식량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충격과 공포는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공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군가가 슈퍼히어로처럼 짠하고 나타나 구해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구사일생한 듯한 기분이고, 구해준 사람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 어선들을 구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한국 최초의 세빙 연구선 아리온호는 2006년부터 건조되기 시작하여 2009년 6월 11일에 진수되었습니다. 남극 및 북극의 결빙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의 대양역에서 해양 연구와 양극 기지에 대한 보급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합니다. 극지 탐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편익 분석이 이루어졌고, 2005년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거쳐 2006년 초부터 건조하기 시작해 2009년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한진중공업에 발주하여 건조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00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는 남극과 북극의 결빙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 대양역에서 전방위 전천후로 해양 연구를 수행하고,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와 북극의 다산과학기지에 대한 보급 및 그 밖의 연구 활동을 수행합니다. 전체 길이 109.5m, 너비 19m, 6,950톤급의 이 세빙선의 항속거리는 약 2만 해리로 70일 동안 운항할 수 있으며, 승선 인원은 85명으로 이 가운데 선원이 25명, 연구원이 60명입니다. 규모 면에서는 외국의 세빙선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지만 해양 연구, 음파 탐지, 지구 물리 탐지, 관측 및 장기 모니터링 장비 등 60여 종의 첨단 연구 장비를 탑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온호는 극지 미스터리 해결사라고도 불리는데요. 그간 남북극을 오가며 세계 최초로 제4기 빙하기 시대 북극 시베리아해에 거대 빙상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최근에는 북극해에 떠있는 극초미세먼지 출처를 처음으로 발견해내는 등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문젠해, 로스해 등 지구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총 57,000km의 바다를 누비며 남극해를 연구했고, 남극에서 가장 빠르게 녹고 있는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에 접근해 관측망을 설치했으며, 로스의 해양 보호구역의 크릴 분포와 이를 먹이로 하는 아델리 펭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며 극지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아라온호의 또 다른 장기를 말하자면, 극지대에서 SOS가 들려올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구조선 역할도 수행한다는 것인데요. 지난 4월 남극 연구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던 아라온호는 선박 침몰과 코로나19 유행으로 파푸아 뉴기니에 고립돼 있던 우리나라 원양어선 선원 25명을 태워 돌아왔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남극해에서 유빙과 부딪힌 뒤 표류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구조 신고가 들어오자 연구활동을 잠시 중단한 뒤 사고 해역으로 달려가 구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페페TV야, 아라온호는 우리나라 배만 구해주는 거냐? 다른 나라 배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모른 척하는 거야? 아닙니다. 아라온호의 구조활동에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대표적 사례로 러시아를 뽑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선박을 구조했던 사건은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긴박하고 극적이었는데요. 지난 2011년 한국의 세빙 연구선 아라온호는 뉴질랜드에 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극 빙하 해역에서 급하게 SOS가 들려왔습니다. 아라온호는 당초 남극 장보고 기지 건설을 위한 정밀 조사단을 태우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남극으로 출항할 예정이었지만, 사고 소식을 접한 후 급하게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호텔에 대기 중이던 연구원 등 정밀 조사단원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러시아 선박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에 급하게 배로 달려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황이 상당히 급박했습니다. 조난을 당한 배는 러시아의 500톤급 어선으로 남극 로스의 남동부 해역에서 빙하에 부딪힌 뒤 선체에 구멍이 뚫려 물이 내부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요. 배에는 선원 3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페페티비야, 그냥 주변의 어선들이 출동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었냐? 뭘 뉴질랜드에 있는 배까지 부르고 그런다냐? 아닙니다. 당시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구조를 위해 사고 지점으로 접근을 시도했지만 두꺼운 얼음이 막고 있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라오노는 사고 지점과 약 3,000km 떨어져 있어 도착까지 8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빙하를 뚫고 사고 지점에 접근할 수 있는 쇄빙선으로는 최단 거리에 있어 출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산 같은 얼음들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뚫고 간 아라온호는 러시아 조난어선 스파르타호가 조난된 지역으로 도착해 신속하게 선원들을 구조해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선원 구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선박 수리까지 나섰다는 것인데요. 아라온호는 스파르타호의 무게를 낮춰 파손 부위를 수면 위로 띄우기 위해 두 배를 나란히 붙인 뒤 유류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으로 승조원들이 두 배를 연결한 사다리를 통해 스파르타호로 넘어가 파손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세부적인 수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아라오노의 승조원들은 본격적으로 용접기, 산소 절단기 등 대부분의 장비를 스파르타호로 옮겨 용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 구조하러 가서 즉석에서 용접까지 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고 있던 러시아인들은 대체 당신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못하는 게 없다며 진정한 슈퍼히어로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진짜 아라오노의 승조원들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특히나 아라오노는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선박이라 충격에 민감한 연구 장비가 실려 있기 때문에 스파르타호와 나란히 붙이는 작업부터 초긴장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칫하다 초고가 장비들이 손상을 입는다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 지갑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선박이 물에 뜨게 하기 위해 스파르타호의 기름 103톤을 아라오노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름을 이송하는 호스가 60m로 매우 짧아 선박 간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 선박에 최대한 밀착시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선박보다 아라온호가 훨씬 컸기 때문에 파손된 상태에서 선박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성을 동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온호에 탑재된 자동 위치 제어 시스템을 통해 근접 접근 위치 제어가 가능했고 그 다음 용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조성 기술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박은 남극의 얼음을 팥빙수 만들듯이 갈아버리면서 항해한다. 구조하겠다고 왔던 극지대 연구원들이 용접 기술까지 구사한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고 했던가요?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북극 야말 프로젝트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에서는 2조 원이 넘는 수주, 잭팟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지역 선주 두 곳으로부터 쇄빙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총 6척을 2조 274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야말반도는 북극해 지역의 러시아 땅으로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0%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얼음에 갇혀 개발이 어려웠지만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개발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LNG를 운반하기 위해선 수역의 얼음을 부수면서 항로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쇄빙 LNG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쇄빙 LNG 운반선은 한 척당 약 3,600억 정도로 일반 LNG 운반선에 비해 1,200억 이상 비쌉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야말 1차 프로젝트인 2014년에도 15척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국내 조선 업체들에게 러시아는 큰손 고객입니다. 러시아는 선박 발주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자원 및 항로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쇄빙 LNG 선 발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06년
2009년부터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왔으나 기술력이 부족해 우리나라에 지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끼리 경쟁하는 형국인데요. 배우 조선해양은 2009년 러시아 국영 통합조선공사와 합작해 즈베즈다 DSME를 설립하고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계획을 세웠으며 현대 사모중공업은 2017년 즈베즈다 현대를 설립하고 즈베즈다와 함께 아프로막스급 유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화웨이 추가 제재안 발효에 따라 15일부터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 올 것이 왔다는 평가가 있지만 공급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타격이 불가피하다. 화웨이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핵심 수요처다. 한국 반도체 투톱은 위기를 맞았지만 7월부터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 대만 TSMC는 승승장구 중이다. 화웨이 매출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주요 고객사 주문이 늘어난 덕이다. 빠른 정치적 판단과 독보적 기술력, 위탁 생산만 해온 업력이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고지에 오른 배경이다.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업체로 이 회사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14%에 달한다. 1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정부의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하기 위한 승인 신청을 했다. 미 정부가 승인하면 공급이 가능하지만 미중 갈등을 지속하는 분위기에서 당분간 공급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2019년 삼성전자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3.2%다. SK하이닉스는 화웨이 관련 매출이 전체 11.4%로 3조 원쯤이다. 7조 3,7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양사는 화웨이를 대체할 고객사를 찾아 나섰다. 세계 2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 물량을 대신할 대체 수요처로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 3사가 떠오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를 대체할 중국 제조사가 반도체 주문량을 늘리면 이를 받아올 수 있다며 샤오미는 이미 매출 규모에서 SK하이닉스의 네 번째 고객이기도 해 추가 주문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정부의 화웨이 제재가 오포나 비보 같은 또 다른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로 확장하거나 중국 정부가 애플에 대해 보복성 제재에 나설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의 세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본전 이상은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셈이다. TSMC는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매출의 14%가 화웨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쉽게 중국을 내치지 못하리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정치, 외교적 판단에 따라 미국의 일격에 힘을 보탰다. 고민은 길지 않았다. 5월에 12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애리조나의 초미세 공종인 오나노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고 7월에는 화웨이와 거래 완전 중단을 선언했다. 애플은 10월까지 TSMC의 아이폰 12 탑재용 8천만 개의 모바일 칩 A14 공급을 요청했다. 화웨이의 빈자리는 애플이 먼저 채웠다. AMD, 인텔, 퀄컴, 미디어텍, 엔비디아, 아테라 등의 신규 발주도 이어졌다. 삼성전자에 주문을 했던 퀄컴도 삼성의 오나노 칩 양산이 지연되자 오지 모뎀 칩 스냅드래곤 X60의 생산을 TSMC에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TSMC가 화웨이 제재 이후 승승장구하면서 파운드리 2위 기업 삼성전자의 추격전도 고전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TSMC와 반도체 회로를 7나노미터 이하 폭으로 새기는 극자회선 기반 초미세 공정 경쟁을 벌이면서 10조 원을 들여 2021년 하반기부터 평택 사업장에 EUV 장비를 갖춘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가동할 계획이다. 하지만 TSMC는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신뢰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다. 삼성전자는 TSMC와 달리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에서 점유율 확장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스마트폰 경쟁사 삼성전자에 맡기기엔 껄끄럽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30년 이상을 위탁 생산만 한 TSMC를 두고 삼성전자를 택하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니다라며 이를 극복하려면 삼성전자가 기술 면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하이는 스마트 홈메이트 20부터 여러 제신형 모델의 휴대폰까지 전부 비오의 판넬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이 업체들을 한때 우리가 장악했던 LCD 시장을 잠식하면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지난해부터 그 시대에서 철석에 만들었습니다. 또한 최근 비호이는 어게인 LCD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올드까지 가져가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호이가 비판받아왔는데 그것은 한국이 인력을 빼하며 기술을 몰래 움직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업들은 한국의 S급 인재에 대해서는 최대 9개의 연봉을 주며 고급 인재들이 빼갔고 실제 언제 B52에 근무하는 미국의 핵심 인력이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 일하이와 비어있는 연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연구를 무력화시키며 중국의 올드 산업을 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하일 제재로 인해 하이와 비비가 싸움으로 타격을 입으며 불의 힘을 합쳐 한국에 뛰어넘겠다는 목표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충남 아산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어터라인이 흰레드 라인으로 교체 공사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QLED 디스플레이 설비를 가득 실은 트레일러 위 장비들은 청삼가림막으로 꽁꽁 포장되어 들어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국내의 공장을 막론하고 LCD 생산 라인의 전면 개조 작업이 벌어진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나아산 캠퍼스 QLED 교체 공사에서 코로나 방역 못지않게 보안 해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선보일 올드 디스플레이 관련 설비들이 자체 중국 경쟁사 유출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산 캠퍼스는 차량과 이런 진출입은 물론 캠퍼스 내부 촬영도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통 보안 그만큼 삼성 디스플레이 키스 자부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지만 LCD를 중국에 내주었지만 이대로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략이 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중국 하이가 미국 제재로 인해 실천거릴 때 오그램 네트워크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며 하이의 역전극을 벌일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